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택 10년이 넘어도 서민들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게 바로 공무원들의 세종특공 재테크였는데요. 10년 만에 세종시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이슈토론에서 이 부분 함께 짚어보고요. 뉴스보다 맛집에선 대천해수욕장의 추억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대전 원도심이 시쳇말로 핫합니다. 새롭게 다시 도약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진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예, 대전역이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트램 노선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전역이 포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는 반갑지만 결전 과정이 찜찜합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으로 변경된 이후 대전시는 1996년 지하철로 계획했던 노선 그대로 트램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와 트램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해 대전역과 대전 복합터미널이 모두 빠졌습니다.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을 지나지 않으면서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 정계 등에서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결국 대전시는 20여 년 만에 첫 노선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 발생 부분도 검토하였고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만 1.2km 구간의 증설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성은 훨씬 더 높다는 판단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동 내거리에서 대동천을 지나 대동역으로 직접 향하던 것을 대전역을 기점으로 중앙시장역과 혁신도시역 등 신설정거장 두 곳을 경유해서 대동역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총 1.2km가 연장돼 사업비 151억 원이 추가되지만 대전역 하루 승하차 수요 인원이 6만 8천 명인 것을 감안하면 완공 뒤 경제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 정치권도 모두 환영하고 또 대전역 경유에 대해서 대부분 좀 수긍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거꾸로 까칠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대전역 경유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까? 예, 당시 왜 대전역을 경유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전시는 이미 정해진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었습니다. 네. 굳이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대전역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구간이 디귿자로 꺾이게 됩니다. 또 연장된 길이만큼 전체 시간도 길어질 것이고요. 이런 변경된 요소들 때문에 완공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결과적으로는 변경이 어렵다라고 밝혔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런 변명이 굉장히 궁색해 보인다는 거죠. 대전시에서 밝힌 대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없고 길이와 소요 시간은 조금 늘어나지만은 오히려 얻는 이득은 훨씬 더 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대전시가 이 수정안을 미리 검토했었다라면은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전시가 이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무적 판단까지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5년 전에 세웠던 그 지하철 계획이었죠. 원래 그 계획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좀 생겼다가 이제 결국 다시 이제 대전역 경유로 돌아섰는데, 자, 그렇다면은 151억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든다는데 이건 어떻게 조달이 되는 겁니까? 예. 원칙적으로 대전시는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국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지역구인 장철민 의원도 이를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런 자신이 있는 모습은 사실 경제성 때문입니다. 대전역을 경유함으로써 늘어나는 150억 원보다요. 이곳을 경유함으로써 이제 대전역이 환승역이 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환승 수요들, 이것도 나오는 이제 경제적 이득까지 이제 이것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판단인 거죠. 사실 대전역 일대
일대가 이제 최근에 개발 이슈들이 집중되면서 이런 판단은 사실 틀리지 않는 판단일 겁니다. 다만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기재부가 쉽게 예산 반영을 안 해준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 기재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재부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인데 네. 뭐 아직 이제 실시 설계 단계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재부에서만 오케이 한다면은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기는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공적인 목표 달성에는 한 발 다가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KTX 연결이라든지 또 1호선과의 환승 문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은 뭐 문제들이 대부분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이제? 앞서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 기재부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번 대전 여건 외에도 기재부와 좀 줄다리기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네. 바로 국비 270억 상당의 그 태미고개 지화화 사업입니다. 이곳이 경사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트램이 오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곳을 지화화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죠. 말이 나오고 있죠. 고경사니까 예. 트램이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 터널을 뚫어야 예산을 되겠죠. 어떻게 네. 마련하게 될지 이제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당초 계획했던 무가선 운영이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는 선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트램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과연 어느 구간에 이 가선을 설치할 것인가? 사실은 트램을 통해서 이제 깔끔하게 이동된다면 좋겠지만 네. 거기에 가선이 설치가 되면 사실은 뭐 가선이라는 게 이제 예. 철도 여객 열차 위에 이제 예. 흔히 말해 옛날 우리 전차 있을 때처럼 선을 이제 그렇습니다.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는 반갑지 않은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미관도 어디다 그렇고. 설치할지 네. 그게 지금 큰 관건 중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역도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다른 지역도 변경 요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허태정 시장이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추가 변경은 없다. 현장에서 있었던 기자의 판단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예, 아무래도 어떤 선을 그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 7명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이제 트램 노선 연장에 관한 그런 공약을 내건 의원이 총 4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뭐 이곳저곳에서 뭐 트램을 연장해 달라, 지선을 놔달라 그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미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역을 경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선 계획을 바꿨다. 그렇다면 사실은 더욱더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허태정 시장의 이런 목소리는 이런 사전에 선을 그은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결국 어느 시기에는 뭐 전민동이라든지 또 대덕구 지역, 관평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아마 지선을 좀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어찌됐든 이제 역세권 개발에 교통 인프라까지 추가로 이제 대전역 일대 이제 형성이 완벽하게 이제 되는 셈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충청권의 이제 교통 허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전역을 통해서 대전의 역사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구도심 일대가 좀 침체된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번에 1호선과 트램, 그다음에 뭐 기존의 BRT 노선까지 대전의 모든 교통수단이 이쪽으로 집결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이제 관문으로서 네. 좀 더 명성을 굳건히 지키게 되는데요. 여기에 뭐 혁신도시와 이제 뭐 역세권 개발까지 각종 개발 이슈들까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곳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다만 최근에 이런 개발 이슈들이 몰리고 있는 대전역 일대에 잡음도 들리고 있는데 예.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 입찰하게 나서게 된 대전역 지하상가. 그 과정에서 상인과 상인 또 상인과 대전시와의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40년 만에 첫 공개 입찰에 나선 대전역 지하도상가. 하지만 공개 입찰 마감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상인회가 공개 입찰에서 일부 동업업주에게 입찰 포기를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법이 아니잖아요. 지하상가법이라니까. 아니 지하상가 법인데 그게 그 나라의 법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법은 아닌데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잖아요. 현재 지하상가의 일부 점포는 대전시로부터 사용수익 허가권을 받은 상인과 이들에게 임대료를 낸 뒤 실제 장사를 하는 상인이 동업 형태로 묶여 한 점포에 2명의 사업자가 있는 상태. 시 재산인 지하도상가는 권리금을 주고 파는 것이 불법이기에 동업이라는 편법이 등장한 건데 공개 입찰로 누구나 입점 경쟁이 가능해지자 상인회 차원에서 교통정리에 나선 겁니다. 입찰을 가면은 멈추면 안 돼요. 자기 가게는 자기만 쓰기로.
이 과정에서 동업으로 실제 장사를 하는 업주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겠다는 서약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일부 상인은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동업주에게 권리금 형식의 목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회 측은 내부 문제는 전혀 없으며 동업업주들도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만 봐서는 얼핏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마 시청자들께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뭐 간단한 맥락을 설명드리면은 네. 이 역전 지하도 상가는 4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01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에 네. 대전시 소유로 넘어오게 된 공공재산입니다. 대전시의 재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요, 시의 비용을 지불해 사용을 하고 나갈 때는 또 이 허가권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마치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사유지처럼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것인데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예. 권리금 받고 넘기고 그렇게 예, 했군요. 이게 시를 네.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편법이네요. 예, 이쪽에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고 상인들은 그에 대한 권리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근데 대전시가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이런 불법적인 양도 양수를 묵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난 2017년 감사원의 지적으로서 더 이상 묵인할 수 없게 되자 결국에는 이런 공개 입찰이라는 원칙을 미룰 수가 없게 된 것이고 네. 이번 공개 입찰을 통해서 상인과 상인끼리 또 상인과 대전시와의 갈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공개 입찰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공개 입찰을 하면은 깨끗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공공재산이 사유화되는 걸 막는다라는 그런 대전제 아래서 공개 입찰을 하면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그 정리되는 것들이 그 무엇이 정리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상인들이 불법적이긴 했지만은 사실은 대전시도 어느 정도 눈 감아왔었던 그런 권리금 문제, 자신이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얼만큼의 돈을 지불했었는데 이것들이 공개 입찰에 가게 되면은 전혀 이제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내가 권리금 어찌됐든 뭐 편법이라지만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이게 사라지게 될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시에서는 이를 묵인해 왔었는데 과연 시가 이런 권리금 문제에 책임이 없느냐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은 어쨌든 공공재산이기에 이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열려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저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동업자 간에 서로 뭐 포기를 해라. 그리고 또 포기하는 조건으로 뭐 권리금도 또 예. 거기에 따른 또 양보 권리금 같은 것도 예.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듣기로 이 부분의 기본적으로 원인은 대전시의 이제 묵인 방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전시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낙찰이 돼도 기존 낙찰자가 나가지 않으면은 한 달을 버티면은 그 낙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취소가 된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원래 있는 분들 그대로 그냥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인데요. 사실 공개 입찰이라고 한다면은 누구에게나 그 낙찰 기회가 열린 거고 또 그 낙찰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대전시의 규정을 보게 되면요. 이게 기존의 입찰자가 나가지 않고 이제 버티기만 하면은 이제 그 새로 낙찰받은 사람들의 권리가 박탈은 되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새로 이제 정당하게 낙찰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조금 이해하지 못할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에 대해서 대전시는 뭐 여러 가지 지자체의 참고사항들을 반영했다라고 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봤었을 때 비슷한 그런 규정이 있던 서울시의 경우는요. 이게 낙찰자의 권리를 무조건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줘서 낙찰자가 포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기존의 입찰자가 나갔을 경우 이제 수정된 계약으로서 이제 계약이 허용될 수 있게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대전시의 규정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김 기자가 얘기한 부분은 저희 보도 뉴스에서는 이제 보도가 됐었고 지금 요 자료 화면에는 빠져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참 복잡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취재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네, 역전지하 상가를 둘러싼 이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로 옆 중앙상가의 경우도 불법 권리금 문제와 이런 공개 입찰을 겪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공공재산의 정상화라는 그런 대명제 아래 또 소상공인의 권리금 문제는 또 어떻게 풀 것인가, 대전시가 보여줄 이런 상생의 지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생의 지혜.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마지막 주말이에요.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납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피서지죠. 네.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을 품고 있는 보령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대천 해수욕장. 네. 네.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사진이 우리 어머니 뭐 또 누님 세대 때 네. 입었던 수영복 같기도 하고. 보령 해수욕장, 네. 그러니까 대천 해수욕장, 네. 보령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 1932년도에 개장을 예. 했거든요, 처음에. 당시 사진이에요, 저게. 보면은 수영복이 원피스 형태고, 네. 근데 모자를 다 썼어요, 그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의무화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게. 모자 그러네요. 좀 특이하네요. 모자를 그렇죠. 다들 쓰신 게. 그 1932년도 당시 사진이니까 저 정도 복장이라면 아마 네. 지체 높은 집안의 여성들로 보입니다. 네. 사실 대천 해수욕장은 이미 이제 뭐 전국적인 명소긴 하지만 그 머드 축제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이제 명소잖아요. 그죠? 그렇죠. 백사장 길이만 하더라도 네. 저기 3.5km 정도. 3.5km.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나갈 때 네. 들어오고 나갈 때 그 폭이 한 100m 정도 돼요. 아. 경포 해수욕장이 1.8km니까 네. 그 2배 정도 된다고 봐야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백사장 얼핏 봐도 그래요. 굉장히 하여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네, 수많은 너무, 인파들이 예. 모였었는데 네. 아마 당시에는 여가 문화가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바다로 이제 많이 가셨고 또 저거는 또 예, 이제 뭐 미인 대회 같기도 하고 미스 코리아 대회인가요? 그렇죠. 이 바다의 여왕 선발대회라고 아, 합니다. 바다의 여왕? 예, 예. 네. 그래서 수영복을 입었는데 좀 아까 30년대 사진하고 수영복 좀 다르죠? 예, 30년 전. 네, 예. 원피스에서 저렇게 원피스에서 이제 나중에 비키니로 예. 발전해 나갔죠. 어우, 굉장히 많이 몰리네요. 엄청난 예, 인파죠. 대천 해수욕장에 저렇게 많은 인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 저 사진은 네. 1980년대에 한 방송국에서 공개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TV 무대에서만 했던 것을 스튜디오에서 했던 것을 이제 바다에서 하는 건데 네. 어마어마하게 보였죠. 당시에는 뭐 대학가요제 같은 것도 또 해변가요제도 있었고. 해변가요제도 있었고. 그 대천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한 노래가 하나 있죠. 아, 그래요? 윤영주 노래. 예, 예. 조개 껍질 묶어. 아. 그 조개 껍질 묶어. 불러보시죠, 뭐. 목에 걸고 뭐 이 이게 노래가 소극적으로 대천 해수욕장을 놀러 온 윤영주가 예, 예. 즉석에서 만든 예. 노래라고 합니다. 지금 예. 노래비가 있고요. 지금 사진 보이는데 아주 낯익은 분인 것 같아요. 네. 저게 접니다. 아,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인데요. 아, 그래요? 배도 안 나고 참 풋풋하죠? 제가 뭐 지금은 네. 동안이시지만 네. 좀 어릴 때는 노안이셨네. 그래요? 뭐 미남이시긴 저 하시지만. 사진 정말로 제가 이제 대천에 자주 갔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예. 바가지 상온 지금 나오네요. 예.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뭐 튜브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예. 그래서 저도 가족이랑 아침에 해수욕장 갈 때는 상당히 이제 막 기분 좋게 갔다가 네. 올 때는 만원 버스에 이제 시달리면서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바가지까지 쓰면은 정말 속상한 일이 예. 많이 있었던 것 한참 같습니다. 저희 뉴스를 많이 했었죠. 바가지 상원 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나오는 사진 이제 보령 머드 축제. 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축제인데요. 정말 세계적인 축제죠. 그렇죠. 그래서 대천 지금- 해수욕장이 거듭나는 완전 기회가 됐죠. 그렇죠. 머드. 네.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요. 또 네.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제죠. 네. 아무튼 그 대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번성한 보령은 올해 말 해저턴을 개통 앞두고요. 네. 또 한 번 도약을 하게 되는데 대천 해수욕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가장 이맘때 맛있는 특별한 먹거리까지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대천 해수욕장에 왔어요. 충남 보령, 강원도 동해안은 이제 경포대 해수욕장, 남해안은 해운대 해수욕장, 여기 서해안은 대표적인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저는 충남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대천 해수욕장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 가족들이랑 올 때는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썰렁하긴 하네요. 가만히 있자. 저기가 원산도, 장고도, 삽시도, 녹도, 호도, 그다음 매연열도인데 오늘은 황새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예전에 가까이 보이는 원산도가요. 예전에 가려면 1시간 반. 대천에서 홍성에서 예비지구 또 태안 마지막까지. 그런데 지금은요.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 보령 해저터널에서 마지막 발파가 이루어집니다. 최대 깊이 36m 바닷속에 5에서 7m 두께의 시멘트 벽을 만들어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30분 걸리던 길을 단 1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돼 보령과 태안 지역 관광 산업에 획기적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서민 원산도에서 육지인 보령 대천 해수욕장까지 연결되는 해저터널, 바다 밑으로 터널이 뚫렸어요. 무려 6,927m. 바로 여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현재 공정률 90%를 넘기며 막바지 구조물 공사가 한창인데요. 해수면에서 최대 80m 아래 해저 지층을 통과하는 보령 해저터널. 화약 발파와 같은 고난도의 작업과 해수 붕괴 위험 속에서도 안전한 관리로 무사고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보령하고 그다음에 원산도, 안면도가 진짜 가까워졌으니 얼마나 이쪽 지역이 좋아질까. 그건 그렇고 지금 대천항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맘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어요. 보령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 80가지가 판매되는 보령 수협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대천항 3층에 올라오니까 아주 좋네. 경치도 쫙 펼쳐지고. 자, 어디 있더라? 그 꼴뚜기, 쭈꾸미, 그다음에 아기, 바지락, 갈치. 여기 있네. 제가 오늘 찾던 거 바로 밴댕이 여기 있습니다. 조개젓, 바지락젓, 보령 앞바다 청정갯벌에서 잡히는 그 바지락으로 젓을 담으면 참 맛있죠. 밴댕이 조림 나왔습니다. 아니, 네. 사실 이 집은 네. 밴댕이 조림을 안 하는 집인데 제가 좀 아까 구입한 밴댕이 있죠?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조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밴댕이, 뭐요? 밴댕이 좋아한다고 밴댕이 소갈백이라고요? 아니에요. 저 넓어요. 밴댕이가 경상도는 디포리라고 하죠. 디포리. 또 디보리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가장 맛있을 때예요. 밴댕이는요. 내장이 작아서 먹기가 편해요. 버릴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밴댕이 조림을 먹을 때는 기자 셰프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 밴댕이의 가시와 살을 완벽하게 분리해야 맛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요거를 놓고 이 가시와 살이 완전히 분리됐죠.
올려서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 더 올려서 자 보세요. 살만 고스란히 있죠. 여기에 조개든 올려서 흥분돼. 이걸 먹으려고 제가 대천에 왔죠. 대천에 아주 찐득찐득하고 기름지고 그런 맛. 아주 그러니까 비린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밴댕이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수를 낼 때 멸치를 쓰죠. 그런데 그 멸치의 이 디포리, 밴댕이를 경상도 말 디포리라고 하거든요. 이거 들어가면 이 진한 맛이 육수의 맛이 아주 진하고 깊습니다. 와, 그 밴댕이를 보면 모양새가 넓적한 멸치 아니죠? 전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전어하고 전어 새끼, 전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전어는 집 나간 전어 구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로 돌아온다. 그런데 밴댕이는요. 바람 피는 남편이 돌아오는 게 바로 밴댕이. 그냥 무조건 맛있어요. 뭐예요? 샤브예요. 키조개. 네, 관자 샤브. 키조개 관자. 네. 보령에 오면 키조개 관자를 또 안 먹을 수가 없죠. 그죠? 네. 하나, 둘, 셋, 넷, 5 정도까지만 익혀서 드시면 네. 최고의 맛일 거예요. 이거나 세 가지가 예. 살짝 다 데쳐 먹는 거야. 네. 낙지도 오래 데치면 질겨지고, 네. 키조개 마찬가지고, 네. 또 차돌박이도 마찬가지고. 차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거 끓기 시작하네. 자, 그러면 하나, 둘, 너무 느린가요? 셋, 넷, 5 정도 딱 꺼내서 이래서 삼합이구나. 순서는 어떻게 놓을까? 그 평평한 키조개를 놓고 관자를 놓고 그 다음에 차돌박이, 그 다음에 낙지. 야, 진짜 이거 완전 보양식이네. 이 보령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거 호강하고 하는데. 자, 간장, 겨자 해서 키조개 삼합. 야, 럭셔리한 사장님, 진짜 럭셔리한 음식이네요. 여름을 위해서 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생음식보다는 익은 음식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요즘에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맛있네. 내 입안에 보령 앞바다가 가득 들어왔어요. 아, 맛있네. 여름 해변의 추억에다 바닷속 새롭게 길을 내고 제철 맞는 밴댕이와 키조개의 맛까지 푸른 바다만큼 매력 가득한 그곳은 보령입니다. 네, 밴댕이 조림과 키조개 삼합. 네.
한마디로 바다의 진미를 뭐 마음껏 드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생선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로 비린 맛을 좋아하거든요. 네. 밴댕이 같은 경우는 뭐 꽁치나 고등어보다도 훨씬 비린 맛인데 저 맛은 정말 마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보령의 해저터널도 이제 착공 9년 만에 이제 올해 말 완공을 앞둔다고 하는데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또 이런 교통 인프라까지 구축이 되면은 앞으로 참 많은 분들이 보령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해수욕장이라는 이름을 바꾸자는 그런 여론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 여름에만 국한되어 있느냐. 해수욕이라는 게 이제 여름에만 즐기는 네. 지금 사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령에 가보시면 정말로 그 보배 같은 네.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해저터널 또 아름다운 섬, 먹거리까지 하면 보령은 물어봅니다. 이기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맛있고 흥미로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지난 21일이 절기상 소만이었습니다. 만물이 자라서 가득 찬다는 의미인데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소만을 기준으로 모내기를 했죠. 그런 의미처럼 전국 곳곳에서는 모내기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별히 서울 창덕궁에선 과거의 왕들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던 친경례 행사도 재현됐습니다. 드디어 농촌의 시계가 바쁘게 움직일 때가 된 거죠. 누리꾼 목소리도 절기만큼이나 생기가 넘칩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말이 절로 생각납니다. 올해도 맛있고 건강한 쌀 부탁드려요. 잊고 살았던 소만 같은 절기의 풍경들, 정겨운 모습들 오래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반응들 주셨습니다. 소만이 지나면 남쪽에서는 감자꽃이 피기 시작하죠. 우리의 삶도 자연의 시계처럼 빨리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걷어 올린 그물망에 새우가 한가득입니다. 이 새우 양식장엔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활용한 양식장입니다. 높은 수온 때문에 온배수는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열을 한 차례 분리시킨 다음 수조 수온을 높이는 데 활용하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도 20% 이상 절감됐고요. 새우 출하도 1년에 서너 차례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정말 스마트한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리꾼들도 칭찬 일색입니다. 불모의 땅에서 새우 양식이라니 이게 바로 상전벽해, 아니 상전새우네요. 생산량이 3배, 4배, 그렇다면 맛있는 새우 더 저렴하게 즐길 날이 곧 오겠죠? 하는 반응들 살펴봤습니다. 당진시에선 이 양식장에서 나온 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활용한다는데요. 성공적인 어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앞서 사진에서는 소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초여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태안의 한 수목원인데요. 노란색 붓꽃이 활짝 펴서 장관을 이루고 있네요. 붓꽃은 아이리스로도 잘 알려져 있죠. 초여름에 피기 시작해서 여름 한철을 강렬하게 물들이는 꽃인데 덕분에 수목원엔 이른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름을 준비하는 누리꾼들의 자세 한번 볼까요? 아유, 요즘 저만 더운 게 아니었죠. 꽃들도 저렇게 피어난 걸 보면. 꽃을 볼 때 비로소 계절을 느낍니다. 초록빛으로 물들 한여름 풍경도 기대되네요. 하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여름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주간 포토 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조선시대 관료들은 청렴의 덕목으로 사불 삼거를 지켜야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와 거절해야 할 3가지 덕목인데요.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보면은 재임 중에는 부업을 하지 않고 또 땅을 사지 않고 집을 늘리지 않고 또 재임지의 특산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슈테론 오늘은 적어도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이 해당됐던 세종 특공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종 참여자치 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종특공 참 말이 많았는데 10년 만에 특공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강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종 지역구자 또 국토교통위 위원이 있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사태의 본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의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질은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시키면 첫 번째는 특공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도가 좀 허술했어요. 뭐 중복 분양이라든가 등등 해서 또 연도별로 또 기준이 많이 달랐고요. 또 세 번째는 이번에 관평원 사태 같이 이제 행정 오류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이제 울분을 느끼고 화를 내는 분들이 이제 시민들일 텐데 사실 그 아파트 청약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의 참 이런 그 화가 더 치밀될 것 같은데 많은 얘기를 하시죠, 오셔서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합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거기 해소가 되기도 전에 특공과 관계되어 있는 이러한 부당이익과 관계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분노감은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시민들은 사실 어떤 그 행사나 아니면은 주민자치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예산을 뭐 이제 요청할 때도 1,000만 원 예산 받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17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입주되지 않은 기관들이 특공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로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성 처장께서 이제 관평원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이번 특공 논란이 발단이 된 거는 뭐 그전에도 여러 계속 문제가 나왔었지만 관세평가 분류원, 흔히 이제 관평원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이른바 유령청사 사태가 빚어지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추진하고 결국 171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물론 직원들도 특공 혜택을 받았고요. 강 의원님,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 관평원이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몰랐다는 거는 이제 정말 행정 착오이고 행정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두 번째는 또 그 특공 시점이 그 부직 구입 날짜로 돼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제도의 허점으로 보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특공을 받으신 분이 한 49명 정도 되시는데 실거주를 안 하고 대부분 또 매각을 하셨어요. 그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리셨는데 제가 보니까 한 12km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대전에서 뭐 세종까지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국무총리께서 그 사태를 좀 심각하게 여기시고 국무조정실에 이제 조사 지시를 하셨고요. 뭐 특공 취소나 또 환수 조치까지 하겠다는 어떤 단호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시면 성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전 기간을 대상자들에게 이제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혜택을 준 거에는 그만큼의 세종시라고 하는 어떤 행정수도의 하드웨어적인 것을 갖추기를 바라는 시민들, 국민들이 합의를 해 주었던 그런 제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어떤 조기 정착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제도가 이제 허점이 있게 마련인데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왔을 때 제도를 바로바로 개선하지 않았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개선안이 아니라 실제로 특공을 받을 수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특공으로까지 이렇게 혜택을 받은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꼼꼼히 다시 문제점을 봐야 된다. 물론 이제 폐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분들한테 이제 이미 특공을 받으신 분들일 텐데 환수 조치를 해야 될까요? 저는 환수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혜택을 줬을 때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전 기간, 수도권에서든 이전 기간 그 종사자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평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어진 거라 반드시 환수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어떠한 그런 억울한 심정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다른 손해배상 이런 청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상대로 해서 차라리 소송을 걸어라. 네. 네. 자, 강 의원님.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재부에서 예산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네, 그렇죠. 의원님이시니까 사실은 네, 예. 예산 얻어내기 위해서 아마 기재부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을 텐데. 있습니다. 예. 근데 관평원 같은 경우는 관세청이죠. 엄밀히 말하면 관세청이 네. 이렇게 쉽게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이전 대상 기관도 아닌데 거기에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관세청장이 뭐 전임 기재부 또 세제실장이 굉장히 이제 막강한 자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출신이어서 관세청장 그 세 분이 차례로 관례가 됐다. 뭐 기획하신 분, 집행하신 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죠. 네. 분명히 그 규칙에 명기가 돼 있고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또 몰랐던 것 같아요. 아, 이 사안을? 행안부도 그렇고 네. 서로 이제 건설청도 마찬가지고 몰랐다는 이유는 좀 그렇고요. 인지를 좀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착오, 행정 오류, 막대한 실수를 한 거죠. 민주당과 정부 또 청와대 흔히 당정청이라고 하죠. 예.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강 의원님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하시는 현장에는 건지. 네. 안 있었고요. 아침에 좀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실은 오늘 당정회의였거든요. 네. 당정회의에서 우리 윤호중 대표께서 그동안에 이제 이전기관 특공 관련해서는 당초 목적을 좀 달성을 했다고 이제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도하고 또 특별하게 진행돼 왔던 그 제도를 좀 폐지할 때가 됐다 이렇게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국무총리께서 LH나 또 관평원이나 특공이나 등등 해서 이제 정조 환경이 이제 세종시는 많이 양호해졌다. 그래서 그 많이 양호해졌기 때문에 특공은 더 이상 그 특혜로 네. 이게 악용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이런 네. 질책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와대 측에서 아마 정책실장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당정청 회의가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조율을 해서 아마 오늘은 이제 규칙이 이제 바뀌는 건 아니고 정책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특공을 폐지하겠다는 정책 결정을 그러면 했습니다. 이제 특공이 폐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어떤 제도든 간에 이제 좀 논의가 더 필요하고 네. 또 규정도 만들어지고 뭐 필요하던 법도 또 좀 바뀌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특공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특공은 법을 개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아니고. 예. 네. 그 국토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만 변경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좀 정비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예. 그 규칙만 바뀌면 됩니다. 네.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녹화 일자가 5월 28일 금요일이기 그렇지. 예, 때문에 예. 이제 그 시점으로 저희가 이제 특공 폐지가 발표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님? 특공 폐지 좀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네. 뭐 강수 썼다 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너무 거칠고 성급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실은 이제 세종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을 때쯤에 저희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이제 전력 투구하고 있을 때쯤이죠. 그때 행정수도 이전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급물살을 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흔들렸던 거는 실은 세종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삶이 흔들린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어저께까지는 이제 뭐 개선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 저희가 물론 폐지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갑자기 이제 폐지 종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던져진 거칠게 나온 어떤 그런 정책들로 또 한 번의 시민들의 삶을 흔들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거에서 보완 체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그런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지금 6월 달 다음 달에 이제 후속 조치를 좀 내놓겠다고 했는데 예. 물론 좀 뭐 더 연구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중기부라든지 사실 또 기존에 행안부나 과기부 같은 경우도 이미 내려왔지만 한 5년 정도 아마 특공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 기간이 이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한 문제죠. 일단 고시는 중기부는 1월 달에 됐습니다. 개정안은 4월 달에 됐고요. 그래서 그 혜택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걸 5년으로 할 거냐, 또 취득 요건을 또 강화할 거냐 이런 부분은 이제 규칙에 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그 특공 폐지 시점은 아직 확정질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폐지는 규칙이 이제 만들어지게 규칙이 되는 거죠.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규칙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이런저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당에서 또 정부와 또 청와대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좀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종에 계시기 때문에 좀 민감한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사실 대전에서 한 20-30분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지역 여론이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대전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조치였고 또 세종 시민 입장에서는 뭐 또 기관이 새로 하나 온다는데 나쁠 건 없지 않느냐. 이게 좀 우리 대전, 세종, 충남을 아우르는 대전 방송 입장에서 좀 방향성 잡기가 좀 곤란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뭐랄까 이런 여론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대전에서 세종 옮기는 거는 이거는 특공받기 위해서 옮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 관련 지어서 우선은 중기부가 부로 승격이 되면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어떤 행정 시스템을 만비한다. 이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게 진행이 된 거지만 특공 부분은 어쨌든 대전에서 근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오는 거라 뭐 여러 군데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중기부가 특공 자격을 부여하는 거를 지금 약간 연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때 세종시에서 특공과 관계되는 비율 문제가 있어서 중기부까지 같이 얘기가 되면 힘들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뒤로 좀 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중기부에서는 안에서는 누구는 특공을 받고 자격이 밀어놓은 거기 때문에 특공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내부에서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균형이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기부에서 지금 어쨌든 특공 때문에 세종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은 중기부 내에서 지금 안에서도 불균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어떤 행정의 모범을 보이는 거죠. 솔선수범을 보여서 지금과 같은 이런 행정의 불신을 가지고 있을 그러니까 때 중기부가 특공을 차제에 포기를 해라. 그런 거죠. 기관은 용단을 내릴 오더라도. 때가 기관은 오는 거는 행정 시스템이고요. 그 특공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한번 행정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특공 제도가 기이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그 특공 생길 때 그때 세종 아파트 미분양도 꽤 있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특공 주면서 세종시 정착을 조기에 좀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근데 특공 자체를 완전히 매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 특공 문제가 이제 세종시에 비단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 대전이나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가 되면은 아마 이 특공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다시 좀 종합을 하면은 특공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세종시 추가 건설 이런 부분들 좀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특공 폐지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세종문서당 관련해서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강제 이주를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한테는 최소한의 어떤 제도적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또 이제 공공기관도 세종시가 아닌 내포가 됐든 대전이 됐든 또 각 지방에 다 내려갈 텐데 이거 의도치 않게 정책 결정에 따라서 이사 가는 거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좀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세종시에서 이게 이제 투기 논란이 일어나고 또 이게 뭐 특혜냐 뭐 이런 시비에 걸려 있어서 작금의 이제 상황까지 몰려왔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이주 당하는 분들한테는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지금처럼 다만 특공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다만 대상자를 분명히 한정시켜야 되고 세종의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 조건도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나 이런 걸 좀 강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들 처음에는 그 거주 의무를 10년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화시키고 좀 세부 지원책은 별도로 정부와 당과 또 정부와 정치권과 좀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특공제도를 폐지한다니까 세종에서는 뭐 개선의 여지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폐지가 되면은 뭐 다른 임대를 찾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좀 많이 활성화해서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좀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처장님, 네. 그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도 개선안을 다음 달에 어쨌든 조치를 내놓겠다고 하고 어떻게 앞으로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좀 포함돼야 되고요. 이 특공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세종시에는 이제 지편이라고 하는 사생활권의 행복주택이라고 해서요. 공동 캠퍼스 입주하는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산단이 형성이 됐을 때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가 지금 현재 6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제외한 아무런 시설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BRT 도로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이유를 살펴보면은 실은 이제 LH에서는 LH대로 그 속도대로 건물을 지은 거고요. 세종시에서는 어떤 정책, 그래서 캠퍼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조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붕 뜬 거죠. 건물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미분양도 있었고 지금 계속 다시 이제 재분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어떤 정책이 있을 때 그 정책이 여러 그 행정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율이 된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와 수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적절하게 효율성이 있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각기의 기관들마다에서의 본인의 속도로만 이렇게 세종시를 이렇게 건설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공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바라는 바는 뭐냐면 어떤 정책이 있을 때 그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 관계의 여타의 그 기관들하고 충분한 협의와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만 세종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앞으로 30년까지 개발이 돼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행정 오류, 미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 의원님도 끝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나가야 될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개편하기 전에 선행될 게 있습니다. 진상조사입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점, 잘못된 관행 다 진상조사를 해서 정말 위법 사실이 있거나 하면 좀 단호한 대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폐지 결정이 됐으니까 이후에 제도를 정비하는 문제는 하여튼 정치권과 정부와 또 청와대와 잘 협의를 해서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